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대문 을 예비 후보로 뛰는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장경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총선 시기임을 감안해서 좀 용단을 내려달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사실은 지난 한 달간은 굉장히 국민의힘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지지율 올라가고. 네. 그러다가 이 이종섭 대사건을 기점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걸 느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느끼시는 거군요. 한 달 만에 흐름이 바뀐 그 분기점은 이종섭 대사건으로 보신다는 거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위기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선거 전면에 뛰고 있는 수도권 후보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느낌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예.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느끼는 감도가 굉장히 크겠죠.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경진 후보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 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대로 아니 출국 금지를 해놓고 6개월 동안 소환 조사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이제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보면 네. 공수처의 수사하는 방식이나 지금 현재의 태도가 참으로 이상하다. 어. 논리적으로 따지면 대통령실의 말씀이 100번 맞아요. 근데 예. 문제는 현재는 선거 기간 중이고 선거 때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상의 주권 재민의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에 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근데 그 확인하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정파 전체 또는 정당 전체가 집단으로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유권자들은 주권 재민의 원칙을 확인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특히 선거 기간에는 예. 이게 매우 민감합니다. 아하.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공수처에 대한 6개월 동안 소환 한 번 없이 지금 무슨 출국 금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대사 부르면 곧바로 돌아온다. 아무리 100번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그 현재의 이 선거 기간 중이라고 하는 엄중함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민심에 한 발 앞만 가야지 두 발, 세 발 이상 떨어져 있으면 국민들의 민심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국가 공권력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 민심의 어떻게 보면 흐름 여기에 우리 전체 특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모두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근저에는 정권 심판원이 깔려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선거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해 보다가 그래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대. 네. 그리고 야당도 보니까 피장파장 어차피 실망스러워. 그러면 정부 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건데 반대로 앞으로 잘하겠지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도 안 바뀔 것 같아. 오만해. 이런 순간 네. 야당도 실망이지만 이번에 여당을 좀 심판해야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당 심판론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예. 뚝심의 윤석열,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한민국을 제대로 철저히 개혁할 수도 있는 윤석열이지만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고집불통의 윤석열 네.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윤석열 이런 관점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은 예. 과연 최종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선거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지만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 어제 이제 여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자들 순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번을 쭉 보고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SNS에다 공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동안 헌신한 동지들이 소외됐다. 그리고 비례는 2번 하게 하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고 이제 김예지 의원이 들어간 부분, 또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들이 당선권에 포함된 거. 게다가 대통령의 호남 최측근이죠. 주기현 후보가 후순위로 배정받고 결국 사퇴한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비판.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향이 호남이다 보니까 예. 호남 출신의 후보들이 20번 이후 당선 가능성이 적은 부분으로 배치된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근데 음. 큰 틀의 맥락에서 보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체로 잘했다고 봐요. 이 비례대표 순번 예. 정한 거. 몇몇 한 두세 개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저희가 혁신위 때 예. 국민의힘에 젊은 국회의원이 없다. 그래서 45세 이하의 네. 젊은 청년 비례대표를 반절 이상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혁신위에서. 혁신위에 있을 때. 혁신 활동 하셨으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30, 40대가 당선 가능성 20번까지라고 일단 본다면 네. 최소한 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9명 들어가 있어요.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장애인 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또 북에서 넘어와서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쓴 40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틀의 맥락은 제가 볼 때는 이 이상 좋을 수 없다. 근데 다만 예. 일부 소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소소한 교정을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비례대표 추천은 국민들에게 자랑해도 된다. 장해찬 전 최고의 무소속 출마입니다. 네, 예상하셨어요? 못했습니다. 잠깐 보고 올까요? 그 장면? 예.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수후사하겠습니다. 선수후사가 뭔가 저는 한참 생각했는데 수영구겠죠. 그 지역구 수영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하는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수후사. 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과거에 저 비슷한 결정과 무소속 출마를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의 마음을 10분 이해는 합니다. 예.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같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함께 뛰었던 동료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장해찬 후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지만 한 3, 4일쯤 지나서 장해찬 후보를 설득하고 후보 사퇴해 주십사라고 큰 틀의 대국을 봐주십사라고 하는 이 과정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야, 이거 윤한 갈등 시즌 2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했거든요. 어제 상황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아, 중요한 건 사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예. 이 생각이 다르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 표출이 되면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건전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예.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 쪽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할 말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면서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서로 간에 생각을 해보고 예. 누구 말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오면 수용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인가는. 지금은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예. 대통령실은 이게 행정부 운영의 동력을 많이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3월 19일에 있었던 김경진 동대문 후보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그 3월 19일 이때 인터뷰가 있을 때가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전이고 또 황상무 수석
그 사태 전이었어요. 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기감을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얘기했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2차전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주 네. 초반에 갈등, 주 후반에 이제 봉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왜 이대사 출구권으로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서 한 수도권 의원이 우리 이종섭 대사 때문에 지금 선거 다치게 생겼어 이런 말 전해드렸고요. 네. 일요일에 국민의힘이 이제 첫 선대위원장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공개 논의가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일요일 오전에 들었던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여론을 수렴을 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론을 보고 좀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퇴근길에 얘기를 네. 했어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고요. 그런데 또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2차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죠. 네. 지난번에 윤한 갈등 1차 때는 이제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만 윤 대통령 편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용 의원마저 한동훈 위원장이랑 메시지를 맞췄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윙 보터인 하남갑 지역에 출마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명단을 항의했던 이철규 의원 말고는 모두가 한 위원장이랑 사실상 단일 대우로 대응하는 분위기였고 네. 이게 상황이 아무래도 수도권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황상무 수석권이나 이종섭 대사권이 굉장히 악영향이라는 이제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이게 처음부터 뭐 이제 황상무 수석이 사퇴한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다가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 기류는 황상무 수석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였다고는 해요. 근데 주중에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보면 근데 주 초반에 보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바늘도 안 들어간다. 이거 우리 기류 변화 없다. 이런 분위기였고 네. 굉장히 완강했고 국민의힘 의원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거는 대통령이 좀 질 수밖에 없다. 뜻을 접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국회의원들 이게 말이 맞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이제 선거 앞에 사실 표 앞에 장사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좀 시간 싸움이었지 대통령실에서 원칙을 들이대는데 원칙도 좋은데 총선에서는 일단 이기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네. 결국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론이 정해진 싸움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흐름 자체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국민의힘에 이제 기류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좀 꾸준히 들었거든요. 이제 뭐 금방 사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대통령실이 좀 완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사의를 수용한 다음에 태도 같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양의 선대위에 가가지고 네. 그게 이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가가지고 이제 그 황상무 수석도 그 사의 표명했고 그다음에 이종석 장관도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는 민심에 잘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용산이랑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이종석 장관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백브리핑 때 그 보도 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보도를 보고 그냥 알았다라는 거는 이제 보고 나서 우린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미리 들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발표하는 그림이면 왜냐면 그 다음에 외교부에서 공관장 회의 때문에 이종섭 장관 들어온다라는 거를 즉시 그 조금 몇 분 뒤에 네. 그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안양 선대위 회의 때 비공개가 있었고,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가 잠시 있었고,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좀 보도를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용산에서 전화를 받고 이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마지막에 그냥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명목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제 그냥 그런 걸 미리 협의했다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네. 보고 알았는데 이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좀 보도를 보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교감을 했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는 좀 맞아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그 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산 쪽에서는 계속 나오는 반응들이 그냥 대통령이 결단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건의해서 수용이 됐다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윤한 갈등이 더 극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협의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냥 양쪽 다 죽는다.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용산 쪽에서 그냥 한 단계 숙여준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그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럼 아직 계속 좀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 들었기로는 이제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되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네. 적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냥 싸우자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하는 그림이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좀 멀어졌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을 소통하거나 이런 과정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적들이 앞에 와 있으니 그냥 이제 서로 얘기 안 하고 각자 일단 서로 각자 잘해보자, 싸우는 이거. 거고 그렇지만 뭐 이게 화해를 했기 때문에 싸운다기보다는 저 적들이 밀려 들어왔을 때 둘 다 이제 죽겠다 이런 위기감에 의해서 그렇게 좀 움직여진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 이런 대통령실에서 뭐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귀국하는 과정이나 황수석 사의 과정이나 이 업계에서 아까 이용 의원도 얘기했지만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설득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혹은 다른 뭐 친윤계가 설득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친윤 의원이 황상무 수석 사퇴 결정 전에 이제 저한테 해준 건데 네. 지금 수십 명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네. 당원의 99%가 지금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랑 좀 친분이 있는 의원이겠죠. 뭐 우리 다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읍소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설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다른 게 대통령실 참모들은 설득을 할 때 당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아니요, 우리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네. 설득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그쵸. 없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친윤 의원이니까 하는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 게 아니라 대통령이 후보들한테 의원들한테 져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 김경진 전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보면 왜 대통령이 의외로 뭐 가까운 사람한테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친윤 의원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 대통령이 마음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소리 하고 우리 다 죽어요 읍소하면은 받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물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해낸 것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준비된 질문이 그럼 윤한 갈등 2차전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했다고 봐야 되나 이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기고 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봉합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사실 좀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얼기설기 꿰매놨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1차 윤한 갈등 때 이제 어떤 친윤 의원 말을 빌려서 둘의 관계를 뭐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네. 자식이 총선이고요. 이번에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제 이분 말로는 쇼윈도 부부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일단 총선까지는 참아야 되니까 네. 그 정도로 둘의 관계가 좀 악화됐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윤한 갈등의 시작이 이제 이종섭 대사랑 황상무 수석건이잖아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둘이 충돌한 점은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비례대표 명단이라고 봐요. 여기서 서로 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두 가지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도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승리로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만 즉각적으로 본다면 한동훈의 승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좀 대통령이 되게 외로울 거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네. 모두 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이철규 의원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들 아니면 뭐 후보들이 다 한동훈 위원장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네. 뭐 황상무 수석을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 아니면 뭐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거나, 네. 아니면 이종섭 대사를 즉시 귀국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게 당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협의 없이 네. 요청을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는 어떤 대통령도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네. 일종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반응이 오히려 역반응이 초기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보면은 네. 그 물밑에서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제가 들었던 표현도 더 이렇게 좀 잘 협의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또 주변에서 많이 좋은데 했다 그래요. 근데 나오는 반응들이 더 이상 뭐 못한다. 그리고 여유도 없다 지금 총선 때문에 뭐 이런 반응들 나오고 용산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과정은 협상이 어쨌든 안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 한동훈 위원장 편이지만 제가 일부 이제 얘기 듣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지긴 했지만 이건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정치를 좀 잘 못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국민의힘 뭐 인사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 이런 문제들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 또 갈등으로 폭발이 되고 이것들이 여파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좀 갈등이 심했고 네. 결국 이제 물밑에서 협상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싸우는 과정이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그 좀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 향후의 진로를 보면은 네.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일단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큰 차이로 패배한다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고 뭐 근접한다 이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향후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건데 네. 뭐 이런 경우나 혹은 뭐 승리를 해가지고 뭐 입지가 괜찮아서 뭐 당에 남아 있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국민의힘에서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를 이제 좀 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공천 취소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뭐 지금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하지 마라 했는데 어쨌든 이제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또 2차 그 윤한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무소속 출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김경진 전 의원의 이제 뉘앙스랑 좀 비슷한데 네. 일단 다들 안타깝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 허락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 스타일이 일단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대통령이 아끼는 청년 참모고 맞고 너무 맞는데 그걸 대놓고 무소속을 허락해줬다, 출마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네. 뭐 암묵적 동의 혹은 침묵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주기환 특보권, 민색 특보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윤들도 되게 안타까워하긴 하죠. 이제 네. 장해찬 최고가 뭐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국민의힘 그 악재를 보면 도태우 후보부터 장해찬 후보의 취소 그리고 황상무 수석, 이종섭 대사까지 이게 다 열세인 상황에서는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지 이제 이게 윤한 갈등의 뭐 가장 핵심적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있어 묻혔던 것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은 하죠. 아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뭐 정치력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를 사실 누군가 취소를 하면 좀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지금 당내에서 거의 없다. 아예 없는 것 아니냐. 네네. 이게 정치력의 조금 부재이다. 이런 건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갈등을 풀거나 대화를 할 만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당내에 없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이제 요 그림 자체를 좀 뭐 뉴스쇼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한 몸통이라고 보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취재했을 때 그림이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해찬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뭐 사퇴, 그러니까 경질, 그리고 이종섭 장관의 귀국,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 문제, 비례대표 문제 제기한 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윤한 갈등이 있고요. 요 안에서 이 갈등들이 이렇게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는 왜 비례대표에서만 터졌냐?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철규 위원을 통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두 건으로 이미 불만은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는데 네. 그러나 총선 앞두고 어쩔 수 없으니 일단 황상무 수석 경질시키고 뭐 자진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종석 장관 불러들이고 이렇게 조치는 했는데 이 불만을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의에 대한 건의에 대한 그 도전한 것에 대해서 네. 반응을 이제 보여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비례대표 문제를 가지고 네.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불만이 분명하게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기환 전 그 광주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민생특보로 바로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사람 왜 비례대표로 안 넣었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메시지로도 좀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은 비례대표 순번에 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과 이제 갈등이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됐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뭐 SNS 통해서도 알렸는데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 선정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선권 밖에 있던 주기한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대통령실에서 그게 감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은 무엇보다 비례를 두고 가장 화가 났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윤 인사 말이 이것 때문에 특히 둘의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 비례대표 명단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건이 다 봉합되고 나서 수요일 밤에 국민의힘에서 비례 명단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날 낮에 기자회견하면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기환 특보 말고도 뭐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이라든지 이익선 기상캐스터, 뭐 유튜버 민영삼 씨, 김영민 씨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들어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안 넣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 명목상으로 우리 호남 한 명, 당직자 한 명 채웠어라고만 이제 명분만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사선 조배숙 의원이 오히려 득을 받고요. 네. 이철규 의원이 지적했던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물론 이제 소소하게 이철규 의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공직자 출신 2명, 뭐 이시우 전 서기관이나 그분은 탈락했고 이제 강세원 전 행정관은 순위가 조정됐는데 그 다음 날도 다시 바로 특보로 임명이 됐잖아요. 네. 심지어 이게 민색특보라는 게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역시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여주듯이 노리고 다음 날 일부러 그랬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인사권이다. 그리고 사실 호남 인사 배려해 줄 수 있다. 충분히 지금 이번 정권에서 네, 네, 네.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윤한 갈등 혹시 뭐 3차전까지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서로의 약간 앙금을 보여주는 사건이긴 한데 이제 수도권 의원은 약간 심한 말로 욕설까지 하면서 이거 총선 끝나고 임명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서로 계속 해야 해? 이제 우리 정말 단합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둘이 계속 너무 감정 싸움을 하면 후보들이 힘들고 의원들이 힘들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 게 총선 전까지 언제든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각자 지금 잘 싸우겠다고는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총선까지 지금 이제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설마 여기서 더 추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우리가 네. 이제 갈등이 봉합됐으니까 전화위복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일반 국민들 중도층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보겠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네. 뭐 말해서 민심을 받아들였네라고 네. 보는 게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면에 아직도 조금 불안불안하고 뭔가 단합되는 모습이 안 되고 민주당이랑 너무 비견된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특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지금 뭐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절반 이상 나오고 하는 분위기에서 네.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안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반전될 수 없다. 네. 특히 이제 총선판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등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사가 귀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박정훈 대령 재판 이슈라든지 수사 어떻게 되나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총선 뭐 전국도 그렇고 윤한 갈등도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충분히 많죠. 네. 그리고 좀 그림이 이제 이상하게 좀 된 거는 이 윤한 갈등 혹은 뭐 이제 대통령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좀 출신들이 이제 불이익을 보면서 나오는 좀 이상한 광경들이 대표적으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석동현 변호사가 네. 좀 자유통일당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어제 출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공천에서 배제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목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좀 이상한 광경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당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친윤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된 게 일단 1차적으로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못 받은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당으로 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좀 벌어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반대로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천에서 잘 걸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잘 걸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당으로 나가는 사람들 미리 뭐 선고안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특히 석동현 변호사의 이런 이탈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국민의힘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출마를 위해서 이제 당적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네. 이제 좀 강경색채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개혁신당도 지금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또 기자회견을 다시 취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몇 석이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상황도 좀 안 좋은 데다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 아마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집단들이 지금 뭉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신당이 이제 뭉쳐진 그런 그림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원칙과 상식의 일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뭉쳐진 이런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왔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으로 왔으니까 또 자신의 색채가 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얼핏만 잡아봐도 4개의 그룹이 있고 사실 금태섭 신당 안에는 또 그 정의당 계열도 또 있고요. 네, 네. 이게 구조적으로 뭐 5개 정도의 집단이 있는 셈인데 지금 지지율은 많이 안 나오고 비례대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뭐 천하람 위원장 빼고는 이제 많이 못 챙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측근들 특히 비례대표 보고 다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네, 그걸 네. 정작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뭐 이런 반발이나 이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민주당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현 총선 판세를 열세에서 호각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재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임종석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사과부터 하셨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의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게 이제 취임 일성인데 가장 강조하신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는데요. 예. 결국 가장 아픈 장면이 그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분들이 이 당을 말하자면 당의 그 공천을 받고 그렇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당당하게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될 때가 네.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어느 날 뛰어든 게 아니고 다 하루하루 자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름대로 공적인 가치를 지니고 했을 텐데 네. 그랬을 때 그 탈락한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또 당의 어떤 그런 또 국민을 위한 에너지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당의 역할이고 그렇죠. 또 그런 점에서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그런 분들을 이른바 경쟁에서 이기고 본선에 오르게 된 후보자들은 바로 그분과 그분들의 지지자들을 어쨌든 빨리 서로 껴안고 그 통합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공천의 잡음이 꽤 컸어요, 정말. 파열음이 꽤 컸고 그래서 지지율도 상당히 출렁였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좀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이분이 네. 뭐 한 과반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건 153석 플러스 알파 이러셨어요. 예, 그건 그분이. 아마 그때 조금 당이 침체돼 있으니까 당원들한테 조금 용기도 불러일으키고 전체 분위기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 같고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열세였다가 지금은 박빙 열세였다가 지금은 좀 호각세. 뭐 바둑 같으면 지금 이제 뭐 개가 바둑이라고 하나요? 치열한
아마 그런 단계에 접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열세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고요. 아, 오히려 박빙 열세예요. 그동안 좀 사실은 조금 격차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격을 해서 예. 이제는 이제 서로 박빙 수준까지는 왔는데 예. 아직은 우리가 추격 중이니까 조금 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봉주 후보의 과거 막말이 문제가 돼서 공천 취소했어요. 했고 어제 정봉주 후보가 수용을 했고 공식 수용을 했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양문석 후보의 과거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인데요. 이게 건수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건 노 대통령을 가면 쓴 미국인에 비유하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하고 쫓아야 한다. 이런 컬럼이 하나 또 발견이 된 겁니다. 그전에도 이제 컬럼 또 몇 가지가 더 공개가 됐었죠. 이게 허용 가능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도 넘은 비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도를 넘은 거죠. 다만 그분이 이제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시민운동을 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방금 김현정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극단적 언어를 써가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모멸감을 줄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아직까지 당이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검증.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의견은 재검증이 필요하다. 재검증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또 하나 진행 중인 사안이 서울 강북을 공천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의 빈자리를 차점자에게 주지 않고 재공모를 받았죠. 그래서 박용진 대 조수진 2인 경선으로 치르게 됐는데 100% 당원 투표에다가 박 후보는 30% 감산 룰이 또 적용되고 반면에 조 후보는 여성 신인 가산점 25%가 더해지니까 이게 박용진 의원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선거 아니냐. 절대 이길 수 없는 룰을 적용시킨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경선을 했지만 그중에서 1등하는 후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2등한테 준 뭐 그런 사례가 전남도 있죠. 순천 사례도 있고 이래서 예. 뭐 그냥 주면 안 되냐. 예. 이제 이래 했더니 아마 이 대표도 그런 어떤 입장을 표현을 했는데 아마 최고위원들이 그건 일단 경선의 진부는 말하자면 재책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차점자 주자 그러셨어요? 차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회의에서.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려운 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어떤 당을 위해서 자기가 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난 박용진 의원이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용진 고맙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런 불리한 뭐 그런 룰이지만 본인이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것 자체가 박용진이라는 한 정치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족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총선 후에 합당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야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당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의 입장은 안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뭐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자, 임종석 실장 이야기를 제가 하나 놓치고 갔네요. 임종석 전 실장. 이분도 역시 지금 두문불출 중이신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좀 저하고는 가끔 통화를 하고요. 곧 이제 선거가 지금 사실은 곧 이제 개시가 되면 공식 선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중책을 맡아서 전국 우리 후보들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또 본인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습니까? 선대위에 합류가 될 것 같습니다. 선대위원장직 맡기실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직을 받든 아니든 본인은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후보들을 위해서 전국을 돌며 열심히 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김 위원장 이날 인터뷰에서 그 정봉주 후보의 사태로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박용진 의원 승계의 의견을 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은 박 의원과 또 재경선에서 최종 결정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 중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으로 결국 후보를 사퇴를 하는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후보 사태가 또 근데 밤늦게 이뤄졌는데 배경이 뭐 있나요? 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제 밤 넘어서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날짜로는 어제였어요. 그렇죠. 자정 넘었으니까. 네, 12시 46분에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뭐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보도들이 쭉 많았습니다. 네. 뭐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문제 삼기가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뭐 각자 판단들이 뭐 언론사나 기자들도 다를 텐데 뭐 이제 저도 뭐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일단 뭐 변호사가 업무상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원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두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 와중에 이제 한 그 재판에서 했던 발언이 좀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 이 이제 2017년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생을 한 체육관장이 이제 오랫동안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게 됐는데 2심 재판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를 하게 돼요. 네. 이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이 피해자가 성병을 앓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성병을 앓게 된 이유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알려지게 되면서 1차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됐고요. 이게 2차 가해적 성격이 있는 데다가 네. 좀 주장이 좀 과도한 면이 있잖아요. 이제 변호하는 중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피해자가 이제 체육관을 그만두고 3년 뒤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안 그런 거는 그 사이에 뭐 다른 뭐 남자친구도 있지 않았냐, 뭐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고 무고로 이렇게 또 관장을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피해자가 다시 증언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체육관에 다녔던 다른 친구들도 증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네, 네, 네. 뭐 이런 조치가 나온 거고 조수진 변호사가 자진 사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네. 다만 그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미 후보를 어느 정도 좀 정해둔 걸로 보였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밤에 그렇게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한다라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네, 네. 바로 한 5시쯤에 그날 어제 새벽 5시죠. 그때쯤에 물어봤더니 이미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더라고요. 후보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전략 경선으로 갈 거고, 전략 지역으로 갈 거고, 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은 경선에서 2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런 기준들을 좀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정리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자정 넘어 나왔지만 그 전날 저녁부터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 네. 공감대가 있었다. 근데 그냥 요건 하나 좀 짚어봐야겠다 싶은 게 이제 사퇴문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당원들한테 감사하다.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좀 중단해달라. 나로 인해서 민주당 승리가 방해되는 게 뭐 걱정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피해자한테 2차 가해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사과를 한다라거나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점도 좀 주목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가 임박했으니까 빨리 이런 리스크를 없애야겠다 이게 더 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퇴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과문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순진 변호사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는 일단 그런 내용으로 좀 해석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뭐 그날 어제 안규백 의원이 이제 뉴스쇼 전화 통화에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한민수 전 대변인이 그쪽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을 아예 했고요. 네, 지금 네. 구조가
아예 최고위원회의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뭐 당무위라던가 아니면 전략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거치게 원래는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런 권한들을 다 가져온 상태고 그다음에 후보를 지금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쵸.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을 바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그럼 정말 박용진 의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제 당이나 뭐 지도부가 주려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메시지로 해석을 좀 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중간중간 그 흐름들을 좀 봤는데 일단 그 당 주류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뉴스쇼의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부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김부겸 위원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네. 그때 화요일 출연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회의할 때 그냥 박용진 의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부겸 위원장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못 준 거다. 이렇게 김부겸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출연을 네, 해가지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궁금해가지고 뭐 최고위원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실제 그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주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점자인데 여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최고위원들이 박용진 의원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경선을 했는데 여긴 경선이 완료된 지역인데 차점자를 주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네, 거고 네, 네. 제가 어제 그 주요 관계자한테 들었던 표현도 경선을 이미 2번이나 떨어진 사람을 준다라는 거는 이미 2번에 걸쳐서 당원들의 마음을 표시를 했는데 당원들이 그걸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네. 크게 보면은 지도부도 그 명확한 기준이 있긴 있어요. 경선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면 차점자를 줄 수가 있다. 근데 경선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면은 네. 그거는 이미 시합이 끝난 거기 때문에 차점자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다만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선 모든 과정들이 경선이 끝나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 차이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봉주 후보권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 주장으로는 이미 그 검증 단계에서 나왔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건 이미 경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근데 당에선 이미 끝난 다음에 나온 발언이니까 경선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어쨌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여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당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결국 박용진 의원을 좀 주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들은 네, 있는 네. 상태입니다. 어쨌든 당에서는 절차대로 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네. 입장이네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위원장이 지금 유월세에서 호각세로 박빙이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여롭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곳곳에서 200석 낙관론 나오면서 이제 당에서도 이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실제 좀 판세는 어떻게 봐야 돼요? 판세가 좋은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편하게 모 네. 선대위 고위 관계자한테 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 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일부가 하는 얘기 말고 전략적으로 지도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이제 한참 공천 파동 때문에 안 좋았을 때는 네. 민주당에서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51석 이런 얘기도 조금씩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실제로 안 좋았대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네. 그러면 안 좋아서 우리 질 것 같아 이러면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냥 안 되겠네 하지 투표장 말자. 나가지 말아야겠다. 네, 뭐 그냥 안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그 붐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만 나와주면 이길 수 있어, 해볼만해.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의석수를 좀 높게 잡는 거고. 지금 실제로 좀 분위기 괜찮은 거예요. 지금 괜찮을 때는 겸손한 모드로 가는 겁니다. 이때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네. 그때는 오히려 저게 안 되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반감으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네. 이런 데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흐름 자체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고루 취재를 해보면은 네. 민주당 분위기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고 특히 사실 민주당이 그 지난달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네. 그래도 좀 희망이나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보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네. 당 지지율이 높은데 막상 서울이나 수도권의 후보 1대1로 붙여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경쟁력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라고 늘 봤고 그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뭐 이제 수도권 정당 됐지 뭐 약간 이제 그냥 반 농담으로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서울 수도권 그 서울하고 경기 인천 쪽에서 꽤 오랫동안 그 우세를 점해왔어요. 그러니까 우세를 점해오다 보니까
후보군도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네. 좋은 지역이니까 많은 후보들이 지원을 그쵸. 하잖아요. 네. 그 후보군도 많고 그다음에 기존의 선수들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고 구청장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네. 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그 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막상 선수들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고, 그 국민의힘에서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름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희망이었는데 딱 다시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좀 명확하게 다시 의석수에서 좀 우세가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천 당시에는 그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파동을 낳는 결과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인물 우세, 그런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결과가 됐다. 지금 근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경진 아까 후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황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엄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진짜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세를 물어보면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건 전에 좀 판세 종합해보면 한 130에서 140 정도를 예측했거든요. 물론 일부에서 150, 160석을 얘기했지만 그건 일부였고, 한동훈 위원장이 목요일에 대구에 가서 우리 기죽지 말자라고 했는데 약간 기가 죽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4년 전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4년 전에 국민의힘이 113석 얻었는데 이번에도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간다면 113석이다. 특히 4년 전에 이겼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열세인 곳이 좀 많습니다. 뭐 용산이나 평택, 심지어 텃밭인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지역구 조사를 하면은 이제 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열세인 곳이 많고요. 특히 수도권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합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 의원들이 왜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한강벨트는 물론이고 우리가 수원에서 얘기했던 뭐 수원벨트 이런 곳 지금 다 위험하다라고 얘기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수도권 이제 험지 좀 출마하는 신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약간 뭐 거의 좀 자포자기 상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이 나는 어차피 떨어질 걸 알고 나온 곳이다. 왜냐면 여기 계속 민주당만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경합지 같은 경우에는 해볼 만하다고 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약간 속된 말로 멘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물론 일각에서는 특히 이번 총선이 한 주마다 지금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모른다. 뭐 좀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이제 우리 갈등 봉합했으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의 분위기 판세가 결국 이번 총선을 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20일 남았기 때문에 네. 사실 또 요동칠 수 있다라는 그쵸. 건 다 네. 여야 모두 맞습니다. 인지를 좀 하고 네. 있는 상태예요. 네. 우리는 다음 주엔 또 이 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수문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